하겠습니다. 학술 발표 1은 현 회장님이신 박선영 교수님께서 교육 정치학의 이론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역시 20분 정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회원 여러분의 어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발표 끝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발표자분의 어떤 답변 이런 것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선영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일단 네,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공유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저는 신현석 교수님보다는 좀 젊지만 아날로그 세대여서 이 전자라고까지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문명의 이기를 좀 잘 못 따릅니다. 자랑은 아닌데 PPT를 전혀 못 만들어서 그냥 글 쓴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런 어떤 논리를 담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리의 전달을 위해서는 문장형 지술이 낫다라는 평소 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 시간이 3시 20분까지인데요. 정확하게 지금 2시 55분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토론 시간까지인데 우리 토론자께서 오늘 여러 가지 공사다망하신 일이 좀 발생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 25분 정도 시간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마 토론자께서 저를 배려하셔서 좀 저 발표할 시간이 좀 제가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신 신현석 교수님께서 교육정책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교육정책 이론화인데 제가 발표를 원했던 주제는 아니고 이론화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연착술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박준열 우리 위원장 님하고 같이 상의했던 그런 과정에서 마침 이 주제에 관해서 발표자가 전혀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준비한 시간은 넉넉히 받았습니다만 제가 투여한 노력이 부족했는지 완성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된 발표자 아니다 보니까 전체 완성도에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5가지로 원래 기획을 했습니다. 서론과 두 번째는 교육정책의 이론화, 이론의 정의, 유형, 난점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세 번째는 교육정책의 이론과 과학철학 및 연구방법론, 네 번째는 이론화에 있어서 과학철학과 연구방법론에서 일상적으로 연구자가 흔하게 빠지는 오류를 지적해보고 마지막으로 저의 과학철학, 즉 존재론, 인식론, 연구방법론은 무엇인가 이렇게 밝혀보고자 했는데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제주 출장 연착술대 교육행정학회 가기 전까지 공항에서 작성한 수준에서는 3번까지만 작성이 됐고요. 4번은 이제 추후 과제로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더 발전시켜서 별도의 논문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이론은 열린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는 실증주의적 시각에서 가설 연역 체제로 정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학은 전통적인 이론화 운동에 의해서 실증주의적 전통적인 교육행정 조직 이론, 또 교육행정 이론은 가설 연역 체제로서 경험적인 확증을 통한 이론 정립에 이런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검증이겠죠. 초점을 두는 데 반해서 자유로운 우리가 또 반실증주의적 시각에서 심지어 상상력의 발휘를 이론으로 보기도 하고 도덕적 비전을 이론으로 보기도 하고 또 사회의 어떤 개선을 이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론의 레인지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이론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니 우리가 열린 정의가 필요하다. 이제 왜 그러한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이 과학철학, 즉 존재론, 가치론도 거기 들어갑니다만 가치론은 좀 별도로 존재론 인식론과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존재론과 인식론이 무엇인가 각 연구자의 존재론 인식론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연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한해서 문제 현상, 관심 있는 문제 현상이 제대로 보인다. 그래서 그 2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론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쪽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고요.
이 또 전자정보의 이런 그 편제성으로 인해서 쉽게 모든 정보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지식과 이해의 환상에 빠지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 얼마나 잘 모르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자각에 빠지게 되죠. 예, 이런 대표적인 용어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도 소크라테스가 설파하셨던 저 스스로의 무지의 자각을 깨달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 각주일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고지식하다, 문제활력이 없다, 참 추상적이다, 뭐 이러한 실제와 좀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는데 한문공동체에서 이론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맥락은 이런 거죠. 19세기 뭐 근거국조처럼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 말 별로 쏙 좋아하지는 않는데 딜타이가 과학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으로 구분하고 사회세계와 자연세계를 인문사회 세계를 구분했기 때문에 초점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막스 베버는 자연과학은 설명, 사회과학은 이해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학문이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연구방법론도 분류가 되고 이론도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학문 유형 분류와 계통별 지향점의 차이는 결국에는 양적 접근이냐 질적 접근이냐의 대립적 구도도 유발하였다. 그래서 그것은 결론적으로 연구방법론이 마치 학문별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교육 철학하면 무조건 이론 연구, 심리 연구면 무조건 실증 연구, 이제 그게 아니죠. 문제 현상에 따라서 이론은 연구 방법론은 언제든지 차용 가능하다. 이제 그런 관점인데 이런 그 이론화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학문 유형별 성격, 지향 목표에 따라서 학문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상이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딜타이나 뭐 베버가 이제 제시했던 그 경로를 쫓아가는 것이죠. 특히 이론의 정의는 그 학문이 어떠한 과학 철학에 근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엔 학문 발전은 이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화가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교육정책에서는 이론화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뒤져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참고문헌에 보시면 중요한 그 외국의 교육정책 자료들을 좀 훑어봤는데 이론에 대한 논의는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최근에 나와 있는 논의들도 이제 그러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식에 이제 근거해서 그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심지어 자연과학까지 이론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관련된 논의에 근거해서 이론의 정의, 유형, 역할, 이론 구축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마지막 못했던 부분 과학철학과 연구 방법론이 이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오류가 있는가 이것은 간단하게 오늘 그냥 설명만 이해를 위한 유학적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본론인데요. 교육정책의 이제 5분 지났네요. 교육정책의 이론화를 보시는데 이론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정의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론은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논리적 매개체로서 이제 복잡한 세계에 대해서 일종의 개념적 질서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도출한다. 굉장히 추상적인 원론적인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는 관심 현상과 사건 및 구조의 발생 기제 등을 촉발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해서 인과관계 분명히 적절히 기하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상당히 넓은 개념과 협의의 실증적인 그런 이론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론 형성과 구축 과정, 이론화로 지칭을 하는데 그 이론의 정의를 국내외 사전을 보면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일반화한 체계다. 반면에 이제 메리엄 웹스터 사전 같은 경우에 아마 이런 학문의 흐름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기본 의미와 굉장히 그 6가지 이것도 분리를 해서 9가지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추상적인 일반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설, 추정, 정리, 신념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론의 산적 정의와 관련된 단어는 아이디어, 참된, 현상 설명, 과학적 수용성, 일반적 원리, 신념, 가설, 추측, 정리 뭐 등등등 사실 분석, 스페큘레이션, 사별까지 굉장히 레인지가 이제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은 그 영어로 써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들과 유사 단어군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론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단계 나가기 전에 이론과 관련된 논의를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시각에서 이 파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시면 이론은 다변적인 용어의 상이한 동시적 활용은 이론의 성격이 단일 명제로 정의할 수 없는 상황적 다층성과
맥락 기반의 복합성을 넓하고 있다. 이것은 뭐 저만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탈코트 파슨즈 기능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이후에 머튼도 그 기능주의 대가죠. 머튼이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보통 이제 중범 이론의 추창자로 많이 알려져서 많이 회자가 되는데 머튼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론은 뭐 사역적 이론이 최고다라고 이제 사역을 상위에 두긴 했습니다만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론의 참조 대상은 사소한 작업 가설, 워킹 하이포시스부터 스페큘레이션, 엑시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단어의 사용은 종종 이해를 창출하기보다는 모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론의 정의가 굉장히 널려 있다는 겁니다. 열려 있다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일박자는 이론은 다중인격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과격하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일반 사회과학은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가? 이제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은 한 7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교육 철학자인 챔버스는 9가지 얘기를 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이 아벤드 같은 경우에는 사역 분야에서 이론에 대한 명료한 의미 이론적 탐구 부족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론적 좋은 이론이 무엇이냐, 이론이 나갈 방향, 이론의 발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 대립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똑같이 이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론을 얘기하고 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뭐 이렇게 실체에 파악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존 챔버는 이제 아무래도 이 교육학은 티칭에 관련된 실제 학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조잡한 수준의 경험주의 수준의 이론이 보통 많이 경례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15가지의 유사 개념을 제시하면서 자연과학에 근거한 이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논의는 사실 교육 철학에서도 있었죠. 여러분이 학부 때 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오코너와 허스트의 논쟁. 최근에 이제 윌리엄 카 비판 이론의 카까지 이제 기업을 했습니다만 오코너는 자연과학적 이론을 책으로 받고 허스트는 그게 아니다. 이론은 교육학의 이론은 기초과학, 철학, 뭐 사역 이런 데서 있는 걸 사용할 뿐이고 이론은 실제에 관한 이론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6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자연과학이냐 인문과학이냐, 뭐 이교대 이교 장관대 갑자기 황교안 선생님의 이런 논쟁하고도 유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논의는 결국 이론의 정의를 자연과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장 실제 기반으로 볼 것이냐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자연과학적 기반의 행동주의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육 행정학 또 우리가 심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커린저 같은 사람은 이론을 이제 가설영역적 체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이와 미스켈 책에 보면 1장에 항상 진짜 뭐 대단한 바이블처럼 그림과 더불어서 개념과 개념의 어떤 명제들의 관계라고 기술되어 있는 그 앞에 이제 커링저가 항상 인용이 되어 있죠. 학문 성격과 맥락 상황별 이론의 정의 다중적 성격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념과 관련된 혼란, 의사소통의 왜곡, 이런 발달 과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행정학, 경영학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ASQ나 우리가 매니지먼트 리뷰 아주 유명한 저널에 이 서튼 스토어는 이론이 아닌 것을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참고문헌 자료, 변수 목록, 화살표 등으로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이 아니다. 가설도 이론이 아니다. 또 웨텐 같은 사람은 한 4가지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또 이런 범위, 이론이 이것을 다뤄야 된다. 또 뭐 이 바카라 같은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다 각각의 정의가 다른데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 이론에 대한 재관정의 명백성 부족은 제가 볼 때는 이론의 그리스의 어원인 수요리아 자체가 세계를 조망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세계를 조망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양한 이론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특히 교육행정학, 우리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 실증주의 과학 철학이 지배하는 특정 학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칙성 확인, 또 인과관계 구명에 우선적 관심을 두지 않았나. 이에 반해서 이제 반실증주의적인 해석학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개방된 이론관을 갖지 않았나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변기현 교수님도 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질적연구에서 양과 질을 결합하고자 노력했던 근거 이론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이제 글레이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 코빈과 스트라우스 같은 경우에 이 동일한 책,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근거 이론을 위한 기술과 절차, 질적 접근의 기본 이 책에 이게 4판이었을 거예요. 4판의 이론의 정의는
이제 관계성을 가진 진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범주, theme, 개념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 책의 첫 판, 이 판에서는 98년도니까 시점이 좀 있죠. 여기서는 함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기제, 조금 이론의 정의가 다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론이 문제 현상을 구명하면서 이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론의 정의도 조응하면서 변화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변화를 좀 설명을 했고, 결국 이론은 실제 현상과 상황의 재반 변현들과의 밀접한 대응 관계 속에서 성찰적 탐구를 통해 공진화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론은 하여간 우리가 지식 성장과 연구 결과물을 축적에 기여를 하고 인식의 지평 확장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그림과 같이,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이론은 가운데 있고 리서치를 통해서 이론이 형성이 되고 특정 영역, 교육 정치학이다, 교육 행정학이다, 이런 분야에서 또 이론이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현상 속의 그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론이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이 같이 공준화하는 형태로 간다. 지금 구분이 됐는데요. 지금 이런 유형의 분류 관련 논점, 그래서 보면 뭐 그 유명한 웨이크 같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이론이 아닌 것이 이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론을 완성된 것을 보지 말고 완성된 결과로 근사치에 나가는 일종의 중간 과정 단계로 보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자. 그래서 결론은 아벤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연속체상에서 이론을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실증주의, 그러니까 경험주의 시각에서 관찰적인 그런 단어를 데이터로 본다고 했을 때 메타 수준, 추상적 수준에서 일종의 세계관에 대한 전제, 이론까지 이것을 열리는 단계로 보고 연구자의 관심과 학문적 어떤 그 성격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지점이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빛이 스펙트럼에 따라 펼쳐지듯이 열린 이론가를 좀 가져보자. 그럴 때 안에 학문의 이론화의 논의가 다양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방법론도 다양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다원지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anything goes입니다. 파이브엔트가 얘기했던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열린 정의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은 수용을 하되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각 연구자가 선택한 이론적 시각의 존재론, 인식론적 전제의 투명성, 상이한 철학적 시각에 대한 관용적 수용성, 그리고 비판적 공적 담론을 위한 참여 준비성. 그래서 결국에는 보다 나은 이론에 대한 열려있는 관용이 무조건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라 진검승부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는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론, 인식론, 연구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자신의 관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좋아하는 학자인데 ANU에 계신 도행이라는 아주 거두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다 뛰어나신 분이고 과학 철학에도 아주 그냥 일가를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표현하셨는데요. 이 사람은 이론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의 정확한 유형 분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론을 이제 관점적 이론, 설명적 이론, 기본적 이론, 세계 이론을 결합한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아래 뭐 설명했으니까 그건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제가 한 8분 정도밖에 없어서 속도를 조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그 틀들이 좀 보여줬던 이론의 유형 분류가 이론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론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파장, 학문 유형일 수 있겠죠. 파장에 따라 빛이 이론이 연속 스펙트럼 형태로 펼쳐지듯이 연속체적 관점에서 전향적이고 개방적으로 상상력 발휘해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근거이론도 사실은 데이터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현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열려있는 이론가를 중요했던 것이고요. 교육정책은 아시는 것처럼 교육학과 정치과학의 융합 학문인데 토마스 엘리엇을 교육정책의 CEO, 효시로 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부 권력 갈등 정책을 연구하는데 등등등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론적인 논의는 좀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런 유명한 그 외국의 교육정책 관련된 서적도 최근에 국내 서적도 보면 학문적 성격은 다르고 있지만 이론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참 특이한 현상이다. 세 가지로 이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제 추론입니다. 교육정책 학문 자체가 일종의 모학문, 이론과 시각을 융합하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특별히 학문적 공동체 관심이 약했다. 두 번째는 이론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논란성과 쟁점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우리가 뛰어들 필요 없다. 뭐 그런 과정. 세 번째는 교육 정치학은 이미 완성된 학문적 성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론화 과정을 다룰 필요가 없다. 세 가지 가능이 다 잘못된 것이, 세 번째는 우리가 신사학문으로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학문적 성격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이론화 논의가 없다는 것은 난센스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의 반성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것은 교육정책의 그 학습 문화, 지식 경지자의 태도가 만연해 있다. 허건날 우리는 똑같은 연구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반성이 될 수가 있죠. 똑같은 연구라는 것은 아신 것처럼 뭐 멀티 스트림, 킹돈의 다중창 이론 모형, 뭐 또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신문기사도 그 분석하고 그것도 의미는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제도주의라든지 뭐 선택적 합리 론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수많은 그 논의들이 있는데, 이런 논의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치학은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열려 있습니다. 정치학은 크게 정치 현상을 제도냐, 권력 투쟁이냐, 다원주의냐, 기능주의적인 시각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요. 뭐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또는 뭐 정치 이해관계 상호 조정,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보통은 한 9가지로 이론의 내용이 규정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실증주의적 시각입니다. 행동주의, 합리적 선택 이론, 제도주의. 이쪽은 이제 반실증주의적 시각이 되겠죠. 이런 이론들이 상호 경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어떤 이론이 최고다라고 볼 수는 없고, 9가지 시각이 열리는 가능성으로서 우리가 고정 확정돼 있다라고 보지는 말고, 이런 이론적 기제는 항상 실제와의 조응 속에서 수정 진화 발전한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개발학자는 이론적 틀에 근거했을 때 자신의 학문적 관심과 문제의식과 선호도에 입각해서 풍부한 지적 전통과 과학 철학의 유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자유롭게 활용하는 순간은 좋은데 이게 다원주의죠. 근데 이게 특정 주의에 이제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일종의 그 이즘식의 교조주의 또는 터널 비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즘은 주의는 주의일 뿐이고, 칼 포퍼 같은 경우도 가설 연력 체제를 주창을 했는데, 논리 실증주의를 뒤엎은 대단한 학자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또 다른 또 실증주의자로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즘 안에서는 일관된 이즘을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다윈은 이런 철학적 이즘은 진정한 본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기반의 논쟁을 전개하기보다는 논리적, 개념적, 경험적으로 잘못된 주장과 무슨 논증에 대한 비판적 초점을 더 날카롭게 우리가 좀 칼을 벼르듯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 접근의 어떤 위험성을 강조하는 어떤 전체적인 주의의 지용도를 제시했는데요. 보시면 다 이어져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구성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찰은 이론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미 이론에 의해서 해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론이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론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문제 현상, 어떤 실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제공할 뿐이지 실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성주의와 이게 실제론자의 논쟁인데요. 구성된다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의 성격을 뒤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행성으로서 지구는 돌고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이론이 어찌 했든 간에 갈릴레오가 옳다, 누가 옳다, 뭐 신이 옳다, 상관없이 실제는 저 밖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 실제론이 되겠고요. 그 밖에 인식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반실제론이 되겠죠. 자, 3분 남았는데, 이 파트는 이제 추후 내용을 제가 더 할 텐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주의의 교조주의적 조건을 피하고, 자기의 이제 정확한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적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했고, 존재론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존재하는 방식, 진리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인식론은 그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방법론은 연구 과제를 이제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걸 다루는데요. 전반적으로 논의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덴진, 링컨, 뭐 구바의 그 그림을 많이 우리가 표를 많이 인용을 하죠. 파라다임별, 뭐 탐구 종류, 유형 해서 그것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활용한 이유는 이게 행정학 쪽에서 나온 내용이고, BUT는 또 합리론 경험주의를 여기서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도 꼼꼼히 되어 있고,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후기 실증주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실증주의를 업그레이드한 상향된 버전으로서의 후기 실증주의, 또 말 그대로 포스트 포지티비즘이니까 실증주의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철학,
그럼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 이론이 다 후기 실증주의거든요. 이걸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교육행정학, 교육정책학에서 후기 실증주의 그러면 그냥 실증주의와 동격으로 생각하는데 후기 실증주의는 실증주의와 동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의 관찰 의존성, 이론의 과소, 결정성 이런 걸 주창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후기 실증주의는 통상 실제론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과학적 실제론을 지향한다는 뜻인데 이걸 바스카의 크리티컬 리얼리즘하고 동격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걸 제가 못 썼는데요. 덴중 구바가 이제 그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 캠벨이 원용을 했는데 캠벨 걸 보면 세이어의 과학 철학도 인용을 했지만 자연론적 시각에서 그러니까 나이브한 리얼리즘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존재한다. 조잡한 그 과거에 논리 실증주의가 주창했던 실제론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실제론이지 마스카가 얘기한 세 가지 층위 존재론과 이승론적 상대성을 주장하는 그런 비판적 실제론이 아니다. 승희 그걸 좀 엄마 명확히 하고 시장 가서 싶었어요. 치킨 사다 줄까? 네, 시간 다 됐죠. 한 1분 남았는데 이런 구축을 위한 양적, 질적, 혼합 방법, 특징 비교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빈이라는 사람은 실증주의적인 연구 방법론의 그 획을 그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인데 앞에 나왔던 그림에다가 어찌됐든 우리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각 학문의 영역과 또 자기가 관심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겠는데 존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인식론은 또 밀접하게 존재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연속성으로 서큘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서 점선 표시한 이유는 인식론은 지식에 대한 성격, 한계, 또 정당화된 참된 신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학문인데 이게 연구 방법론과 구체적으로 1대1의 대응 관계에 있다 이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게 점선을 줬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개념을 해봤고요. 두 개 그림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제가 다 미처 못했는데 이제 가추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많이 앞으로 이제 교육행정 정책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인데 통상적으로 과학적 사고 그러면 우리가 균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정도만을 놓고 보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종합할 수 있는 최종의 숨겨진 단어가 귀추입니다. 또는 가추.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일반적인 추론, 탐정의 논리라고 하는데요. 이 가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이론이 무엇이냐? 그런 논의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 다루도록 하고 제가 양일 1분이 좀 오버가 됐는데 딱 한 3, 4분만 더 죄송한데요. 여기 네네. 착각했네요. 요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 철학에 대한 정점과 오해.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라는 말은 앞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자연주의란 말이 실증주의와 자연주의, 실증주의의 대립을 자연주의로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루소의 자연에 따라서 또는 뭐 인공적인 실험을 하지 않은 자연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실수는 링컨 구바가 1985년도에 냈던 Naturalistic Inquiry 이 책에서 자연적 탐구, 질적 연구를 대변하는 이름을 자연주의라 썼습니다. 일견 말은 되지만 철학엔 자연주의라는 편이 있거든요. 그 자연주의는 정말 그 자연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자연주의고 그래서 혼돈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주의란 말은 저희는 거의 이것은 친과학적인 용어다. 질적 연구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좀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과학적 실제론과 비판적 실제론이 동격이 아니다. 과학적 실제론은 더 큰 개념입니다. 실제론은 심지어 한 15가지 이상의 유형이 있는데 이 학자들 보면 과학적 실제론 또는 실제론과 비판적 실제론을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뭐 큰 도시긴 하지만 서울을 안다고 해서 대한민국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류다. 그리고 아까 비판적 실제론이 후기 실증주의에 의해 존재론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죠. 나중에 그 근거랑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이제 뭐 논란이 되는데 존재론이 먼저냐, 인식론이 먼저냐, 존재론과 인식론은 같으냐. 바스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비판한 거죠. 근데 우리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존재론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이해를 도와줄 뿐이지 존재를 바꿀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존재론이 상위 개념이고
이것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불가 공약성 이 자체가 난센스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혼합 방법 연구 명칭 이걸 뭐 학자들은 통합 방법이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학자에 대한 또는 이 혼방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도 그 멀쩡한 단어 놔두고 믹스드 메소드 리서치 쓴 이유가 있겠죠. 인티그레이티브라고 쓰지는 않고 물론 그 글 안에는 인티그레이션을 지향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헤게모니를 전용의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방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논문심사할 때도 고치라고 그래도 안 고치더라고요. 그냥 통합 방법이라고 계속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학계에서 이왕이면 용어는 좀 정확하게 쓰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법 이건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활용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4분 오버 됐는데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준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심층적인 고민을 담은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시간은 따로 안 갖는 걸로 갖고 지금 그 채팅창에 그 안선혜 교수님께서 전임 회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안 교수님 혹시 직접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시고 발표자께 답변 얻는 그런 시간을 1, 2분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교수님, 네네네. 예, 예. 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그 뒤에 토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기조발제해 주신 그 신현숙 교수님, 그다음에 그 중요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성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그 공부 잘했습니다. 내용을 다 그 전체를 대부분 다 이제 읽어봤는데 다만 이제 그 제가 교육정치학을 지난 학기 수업을 하면서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육정치학이 사실은 이제 교육자 중심의 교육정치학이더라.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교원단체, 교사들의 요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치학이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육 자치도 교육자들의 교육자치, 학교 자치도 사실은 교사들의 자치가 강조되면 이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그 정치학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정치학은 단톡방에 썼는데 현실 정치 체제와 교육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교육정책, 교육 활동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학습자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당한 교육정치, 교육 권력, 교육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나아가서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교육 정치를 탐색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탐색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개인에 대한 학문에 대한 개인적인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오늘날 정치학은 민주주의 정치학인데 교육 정치학에서 민주주의가 학문적 성격에서 또 이론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은 이거 이론화보다는 학문적 성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라는 그런 질문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현 교수님도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만약에 질문의 초점은 학문적 성격을 발표하신 신현숙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 하시는지 한번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현석 교수님께서 그 조금 일정이 있으셔서 발표 끝나시고 바로 나가신 것 같은데, 네. 예, 혹시 박선영 교수님, 예, 예, 예. 뭐 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전임 회장님께서 또 이 세션이 좀 너무 촉촉하니까 토론의 역할을 또 해주신다고 이렇게 나서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뭐 교육 정책에 대한 개인적으로 깊은 또 연구는 많이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서도 인용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교육학과 정치과학의 융합 학문이다. 교육 정치학은 그러니까 이제 educational politics 그러면 그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교육적 시각에서의 정치학 또는 politics in education 교육 분야에서 어떤 정치학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 이제 라스웰의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권력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엘리엇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이 글도 제가 뭐 봤습니다만 요 파트 그 학교의 어떤 권력의 문제를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확장이 돼서 지금 얘기하신 단위학교 차원이든 지금 최근에 80년대 이제 미시 정치학으로 마이크로 폴리틱스 연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원형으로 간주하죠. 우리가 정부 권력 갈등 정책.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전임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커버가 된다고 치고 이것을 프로토타입, 그죠? 이 연구의 기본적 전제로 보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썼습니다만 이제 교육체제의 정치적 성격, 그래서 학교 조직 미시적 권력 분배, 불평등, 사회 정의의 문제, 그래서 소셜 저스티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로페즈, 미첼, 뭐 리치, 솔트만 이 책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신 아까 얘기했던 이 정착적 시각에서 이 네 가지 정부 권력 갈등 정책에 포커스를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인데 이 책들 참고문은 뒤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면 사회적 정의의 문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문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가늠하고요. 교육 정책의 어떤 연구의 초점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 안 교수님 얘기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발표자께서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셨는데 아마 학술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과 아마 공유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부득이하게 토론자께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이제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종합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다루는 것으로 하고 2부 순서는 이걸로 가름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2부 순서는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셨다가 원래 예정됐던 시각이었던 3시 40분에 3부 순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순서는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